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2회차 정보통신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서 기본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전의 기출문제와 약간 유형은 조금 다르고요. 풀이를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센서 노드에서의 구성입니다. 보시면은 센서, 기본적으로 센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선 기반의 통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 유닛,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버스부, 일반 컴퓨터에는 버스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가벼운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예, 기존에 일반적으로 출제됐던 유형을 보면 이런 시스템의 USN의 구성 요소, 기본적으로 센서 노드 있고, 그 다음에 싱크 노드, 약간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센서에 대한 전체 센서 노드에 대한 중개 역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유저 노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고요. 기존의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USN의 구성 요소, 센서 노드, 싱크 노드,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아닌 것은 RFID 서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약간 유형이 좀 변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2번입니다. 가입자선에 위치하고 단말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유니폴라 신호를 바이폴라 신호로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출제가 많이 났던 거고요. 당연히 DSU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단말 장치, DTE 장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 DCE 장치가 있습니다. DCE는 항상 통신 훼손을 기준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DCE가 모뎀이 될 수도 있고 DSU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컴퓨터 쪽에 CCU, 통신 제어 장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보는 게 CCU 장치와 단말에 있는 TCU 장치를 주로 어렵게 내면 문제를 좀 물어봅니다. 예, 지금의 문제, DSU는 단말에 가까이 있으면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프먼트, 회선의 종단 장치 역할을 하면서 단말에서 보내온 디지털적인 신호입니다. 그거를 유니폴라 형태를 바이폴라 형태로 바꾸어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와 반대로 모뎀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날로그 기반으로 아날로그 회선 기반에서 사용하는 DC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의 DSU 장치입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터미널 블록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해서 회선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라우터를 연결시킬 때 V35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매체로 전송하기 위한 과정으로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PCM 과정이니까 표변화, 양자, 부호화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가 그럼 펄스 발생기와 통신 채널, 어느 게 먼저인가가 중요한 문제 풀이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통신 채널에 연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속도를 만들어내주는 펄스 발생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들어갈 때 보면 아날로그라 했으니까 우선은 가입자의 음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를 집전화, 단말을 이용해서 전화국으로 디지털 전송 설비 PDH 기반을 이용하여서 우선 전송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교환기로 신의 교환기로 연결되는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DX니까 10이면은 10만 가입자를 수용했던 옛날의 전화국의 교환기였습니다. 그 연결 과정을 집전화와 요 전송 설비까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전송의 어떤 설비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입자적인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전송 설비를 이용하여 전송 채널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가입자에서 전송장비를 연결될 때 과거에 전송장비라고 하면 PCM 당국장치가 있습니다. P32T였고요. 보시면은 1회선, 2회선, 3회선 해서 30회선의 가입자, 30회선의 가입자를 수용해주는 PCM 당국장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의 신호는 이완 신호입니다. 2.048 Mbps를 제공하는 PCM 당국장치고요. 이런 당국장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완 신호를 할 때 이완 신호를 만들어주는 어떤 펄스 발생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그림은 이제 TDX10 전화국 기반의 근거리 같은 경우는 전송 장비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CPV 케이블로 해서 065 케이블, 065mm입니다. 해서 3km 이하까지는 기본적으로 전송 장비 없이 다이렉트로 교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교환을 일부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전송 장비가 일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송 장비를 거쳐서 교환기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송으로 연결되는 어떤 PDH 계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디지털 시그널 제로가 64K,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1이 우리가 2반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2반 디지털 시그널 제로는 한 개 전화 가입자고요. 디지털 시그널 1은 30 가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2는 90 가입자, 디지털 시그널 3는 630 가입자를 수용합니다. 그럴 때 펄스 발생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M12로 다중화될 때, M1에서 2로 다중화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2.048에서 631로 다중화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2048에 3회선이 들어가면은 2.048에 곱하기 3을 하면은 6144가 됩니다. 근데 실제 보면 6312죠. 숫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2.048을 디지털 시그널 45메가 신호로 만들어줄 때 21개의 이완이 있습니다. 21개 이완을 곱해보면은 44.008입니다. 여기는 44.736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44.008이고요. 여기까지가 채워지고 나머지가 추가적인 아무 필요 없는 스토핑 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펄스 발생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DS2로 갈 때도 곱하기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6312에 필요한 펄스 발생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큰 어떤 신호 30 가입자, 90 가입자, 그 많은 가입자로 어떤 PDH계의 상위 계로 디지털 시그널 3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속도에 맞는 클럭이나 그 펄스 발생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PDH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송신단에 보면 지금의 문제 표변화, 양자, 부화 과정을 거치고 다중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랬을 때 이 다중화 과정을 거칠 때 지금은 그냥 30 가입자를 수용하는 P32T를 한 거고요. 거기에 중계장치가 있고 중계장치로 보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펄스 발생기가 필요하고 펄스 발생에 맞는 채널을 구성해서 보낸다. 전송 채널에 맞게 펄스 발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P30T 30 가입자를 수용하는 실제 장치 그림이고요. 지금은 잘 쓰진 않습니다. 신호는 4i, EIM, 2i 여러 가지 신호를 과거에 많이 썼고요. 지금은 거의 쓰진 않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PCM의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표변화, 양자, 부화.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4번입니다. 1200bps 속도를 갖는 4채널을 다중화한다. 다중화 설비 출력 속도는 얼마인가? 기본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다중화 과정을 타임 디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PCM이 그 타임 디비전 기본으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의 전송 장비는 다 기본적으로 타임 디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속도가 1200bps고 그게 속도 4개 채널을 다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1200 곱하기 4배의 속도로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배로 늘어나는 속도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4800이고요. 예, 다중화 방식은 FDM 다중화, TDM 다중화. FDM은 가드밴드 필요하고 TDM은 보호 시간이 필요하다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된 거죠. 타임 디비전의 멀티플렉싱. 대표적인 PDH와 SDH 계기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하이어리키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의 다중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여기 64K 하나가 64K bps 속도를 갖는 거고요. 이게 32채널 타임슬롯 0번부터 32번까지니까 32채널입니다. 쓸 때 이쪽으로 올라가면 32배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64K 속도를 갖고 있다가 이게 다중화되면서 이거에 이 64K 곱하기 32배의 속도를 갖는 EM 프레임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 돈을 받는 것은 타임슬롯 0번과 16번은 네트워크의 사업자의 어떤 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가 페이로드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T1 프레임도 24배로 늘어나겠죠. 1비트가 있는 거고요. ATM, ATM도 여기까지가 48바이트가 유리브하고 5바이트가 헤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고요. ATM의 셀을 좀 더 구분한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5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의 헤더를 잠깐 좀 보여준 거고요. SDH도 다 기본적으로 다중화는 기본적으로 TDM 기반입니다. STM 속도가 155.520이죠. 메가 bps. 이거의 4배로 되면은 622이 되는 거고요. 그럼 속도가 4배로 빨라져야 되겠죠. 이거보다 622에 또 4배로 늘어나면 STM16이 되는 거고요. SDH의 STM 안에 전체 구성인 다중화 구조고요. 실제 프레임입니다. STM 안에 프레임. 여기까지가 유료뷰와 여기까지가 헤더 부분입니다. 소넷하고 이쪽이 소넷이고요. 90바이트 여기 270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OTN 워낙 속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광 기반으로 그래서 디지털 수동 프레임이면서 상당히 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기가 bps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프레임이 커졌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번이고요. 20개의 중계선으로 5얼랑의 호랑을 운반하였다면 이 중계선의 효율은 몇 %인가? 중계선이 20개의 중계선이 있다면 20얼랑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계선을 이용해서 5얼랑을 운반했다고 하면 실제 효율은 20분째 오니까 25%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얼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얼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이면 360초인 거고요. 단위 시간 1시간 동안 3600초 동안에 3600초를 사용했다. 실제 이때 어떤 페이로드를 처리했다고 하면 그게 1얼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얼랑은 5얼랑이었다면은 풀로 다 쓰는 거죠. 어떤 회선을 풀로 다 써야지만 이게 1얼랑이 됩니다.
근데 5얼락이면 이게 5개가 있다는 거죠. 네. 5개를 처리했던 거고요. 근데 실제 그 중에서 20개가 중계선이 있는데 5개의 5얼락밖에 처리를 못했으면은 효율은 당연히 20분지 5가 되고 25%가 되겠습니다. 얼랑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얼랑에는 1시간 단위입니다. 1시간 동안에 통화했던 통화입니다. 100콜이 3분간 180초 동안에 통화했으면은 100 곱하기 180 이걸 나눠주면은 5얼랑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HCS로 하면은 100초 기준으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5얼랑이 180 HCS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PS들의 구성도인 거고요. 시인의 시의 국제 이럴 때 교환 쪽에서는 얼랑의 단위를 많이 썼습니다. 교환의 개념으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재난안전통신만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음성 코덱이 아닌 것은 EVS, 와이드밴드, 어댑티브, 멀티레이트, 내로밴드, AMR, VP92는 이거는 비디오 코덱이죠. 네. 이건 다 오디오 코덱이고요. 음성 코덱에 해당하는 거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은 Public Safety, PSLT가 국내 기준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LTE 기반으로 PSLT니까 당연히 LTE 기반으로 구성된 거고요. 당연히 보이스 오버 LTE 기반의 코덱을 사용했습니다. 3GPP가 표준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관련된 단말기의 규격을 본다고 하면은 실제 TTA의 규격입니다. 단말기는 음성 코덱은 EVS, 와이드밴드 AMR, 내로밴드 AMR과 비디오 코덱은 H.265, 264, H.263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P9은 이거는 비디오 코덱에 해당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한 코덱인 거고요. 약 H.265와 약간은 유사합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고요. 일반적인 코덱을 구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음성 코덱, 보이스 코덱과 비디오 코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종류를 본다면 내로밴드, 약간 주파수 대역이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300에서 뭐 3400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뭐 2만으로 늘어간다. 이러면 이게 와이드밴드 코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PCM의 G.716, 그 다음 내로밴드 AM 이런 것들이 협도역 코덱이고 TV에서 쓰는 돌비 AC3, ATS 1.0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와이드밴드 AMR 이런 것들이 다 광대역 코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코덱은 MPEG, 그 다음에 H 계열이 있습니다. H.261입니다. H.261, 262, 263, 264, 265 이런 것들이 다 비디오 코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봤던 AMR 내로밴드, 그 다음에 와이드밴드, 그 다음에 EVS 품질을 본다고 하면 MOS를 본다고 하면 민 오피니언 스퀘어입니다. 최대가 5가 퍼펙트한 거고요. 그거보다 약간 좀 낮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화는 한 2.5 정도, 그 다음에 AMR의 와이드밴드면 약 3에서 4 사이, 그 다음에 EVS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MOS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통화가 깨끗한 거죠. 품질도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성의 디지털화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 그 대역을 본다고 하면 AM은 한 5kH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TV 오디오는 약간 15,000, 그 다음에 FM 라디오는 10,000에서 15,000, 그 다음에 디지털 서라운드 음향 쪽으로 보면 20,000까지 쓰고요. 일반적인 PCM은 300에서 3,400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성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은 크게 본다고 하면 PCM에 쓰고 있는 파형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음성의 생성 모델을 근거로 해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는 보코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혼합 부호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동통신을 속에는 퀄컴의 CELF 방식이 대표적인 혼합 부호화 방식의 하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동통신의 부호 음성 코덱입니다. 보시면은 내로밴드 AMR, 와이드밴드 AMR 이런 것들이 속도는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동통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썼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퀄컴의 CELF 방식을 많이 실질적으로 국내 인터넷 스탠다드 95A 이런 쪽에서는 다 이 방식을 많이 썼죠. 퀄컴의 코딩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G.711 PCM의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729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전송 속도가 여기는 64K, 여기는 82K로 이동통신은 속도가 좀 전송도가 낮은 거를 선호합니다. PSLT의 일반적인 구성인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 단말들입니다. 스마트폰형과 무전기형, 그 다음에 복합형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 단말에 대한 규격을 물어본 거고요. 동일한 Public Safety LTE는 기존에 각각의 통신망이 있지만은 다 부처 간의 통신이 안 됐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는 평소에는 개별적으로 돌아가다가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은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PSLT 규격 이 코덱을 물어본 거고요. 전체적으로 LTE를 보면 퍼블릭 세이프티 LTE 지금 했던 거고요. 재난안전통신망 700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에서도 LTE가 있습니다. LTE R인 거고요. 여기도 레일웨이에서 700메가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TE 머린입니다. 머리타임 해상 안전통신망도 LTM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700메가 대역에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철도 통합무선망, 해상안전통신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700메가 대역에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7번입니다. 각종 사물의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기본적인 거고요.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당연히 IoT인 거고 사물에 관련된 거니까 IoT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를 좀 정리해 본 거고요. IoT는 사물에 관련된 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은 과상한 물리적인 자원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컴퓨팅인 거고요. 기존의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이런 IT 전문 기업들이 관련 인프라를 사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에 쓰고 있는 예가 되는 거고요. 다음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기반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반인 거고요.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그 전체적인 플랫폼을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입니다. HDFS. 하드웨어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이 어떤 구성에도 항상 있는 거고 하드가 맵 리듀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8번입니다. 멀티미디어 기기 중 비디오 텍스트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대용량의 축적 정보를 제공한다. 쌍방향 통신기는 정보 제공자와 운영 주체가 같다. 같지는 않고요. 다릅니다. 비디오 텍스트의 특징이 4가지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TV와 전화 해설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비디오 텍스트의 기본적인 구성이 단말과 전용망,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서버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장비의 등록, 호처리, 프락시 기능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멀티미디어 정보관리 제공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영상 통화 이런 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통사에서도 쓰고 있는 음성의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다 SIP 기반으로 현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기에는 H323 기반으로도 썼습니다. 하지만 좀 무거워서 현재는 다 SIP 기반으로 패켓 형태의 음성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웹을 접속할 때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서버에 접속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SIP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메일을 보내는 거나 웹을 접속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SIP가 형성이 됩니다. 상당히 좀 가볍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ITU-T가 했던 323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벼운 프로토콜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IP폰이 있고요. IP폰이나 PC나 같은 어떤 단말인 거고요. 집전화가 있습니다. 집전화가 있었고 집전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전화국 기반의 PSTN, 아까 TDX 10A 10만 가입자 중에는 전화국의 교환기, 이거는 소프트 스위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고요. 패켓 스위칭 기반으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소프트 스위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과거에는 323이었다. 지금은 SIP 기반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SIP가 동작하는 거는 어떤 노트북이나 PC에서 어떤 사용자가 통화를 할 때 그 단말이 SIP 폰으로 있는 거고요. 이메일 주소 형태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각각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만이 동작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통화 방식은 아닙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그 다음에 방화벽에는 어떤 보안 장비가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거고요. 통화 발신자가 유저 에이전트의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요. 반대쪽이 서버로 동작합니다. 이쪽이 발신한다면 이쪽이 클라이언트고, 수신하는 쪽이 유저 에이전트 서버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프락시 서버 방식으로, 일반적인 형태는 이 프락시 서버가 이 IP폰이나 이 단말을 대신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바이트를 했고, 이쪽 반대편도 프락시가 나면 여기서 같이 연결을 해주고, 실제 통화가 리얼타임 프로토콜 기반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종료가 되는, 프락시가 양쪽에 있어서 SIP 서버 기반인데 이게 프락시 서버 방식으로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프락시 서버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서버 형태로도 동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동작하는 거, 처음에 A가 밥하고 앨리스가 밥하고 통화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리다이렉트로 해서 와서 실제 동작은 얘는 이쪽의 정보를 알려주고 실제 통화는 앨리스가 직접 통화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프락시는 직접 프락시 간에만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리다이렉트는 관련된 정보를 실제 줘서 실제 상용자의 기능을 정보를 다 제공해서 실제 여기서 앨리스와 이쪽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0번입니다. 웹브라우저 간의 플러그인의 도입 없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음성, 영상 통화 등 영상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API는 대표적인 거는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구글이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고 나서 기존에 어떤 독점된 기술들을 구글이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API. 지금의 영상통화가 대부분 다 이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음성통화, 비디오, 채팅, 파일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도 보셨듯이 별도의 플러그인 필요가 없고 웹브라우저 형태로 되고 가장 중요한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원격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라이브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자 방송,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솔루션도 다 가능한, 그래서 실시간 미디어 스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의 동시 시청자를 하는 클러스터가 가능합니다. 10,000명 그 이상도 동시에 이게 가능한 그런 형태가 기본은 웹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이런 API를 통해서 구성한다. 자, 이렇게 해서 20일부터 30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